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드디어 프리시가 거리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스칼렛은 자기도 모르게 창문에서 몸을 내밀었다. 프리시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스칼렛은 그녀의 작고 까만 얼굴에 나타난 공포를 보고 나쁜 소식을 외치면 멜라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얼른 자기 입술에 손을 갖다 대고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찬물을 다시 떠올게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멜라니의 검고 그늘진 어두운 두 눈을 들여다보면서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얼른 방을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프리시는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 계단 맨 밑에 앉아 있었다. 존스보로에서 지금 전쟁 중이랍니다. 스칼렛 아씨. 게다가 우리 군이 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죠, 스칼렛 아씨? 우리 어머니와 포크는 어떻게 될까요? 오 하느님, 북군이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죠? 오 하느님. 스칼렛은 울부짖는 프리시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러나 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테라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 한구석에 밀어버리고 좀 더 절박한 당면 문제를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 일을 생각하다가는 그녀마저도 프리시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드 박사님은 어디에 계시던? 언제 오신다던? 그분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스칼렛 아씨. 뭐라고? 병원에는 안 계시던데요. 메리웨더 마님과 엘식 마님도 안 계셨어요. 미드 박사님은 존스보로에서 부상병이 왔기 때문에 마차로 정거장에 가셨다고 일러주던데요. 하지만 스칼렛 아씨, 전 무서워서 정거장엔 못 가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송장을 보면 너무나 무서워서. 그럼 다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됐니? 스칼렛 아씨 어쩌면 좋아요. 전 그분들을 붙들고 편지를 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망할 것, 여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어린애 낳는 일 따위로 귀찮게 하느냐. 아무 여자에게나 거들어달라고 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씨 말씀대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모두들 존스보르는 지금 전쟁이 한창이다 라고 하기에 전 미드 박사님은 정거장에 계신다고 했지? 네, 그분께선 이제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라. 난 미드 박사님을 모시러 갈 테니 넌 멜라니 아씨 곁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만일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남쪽에다 팔아버릴 테다.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도 묻으실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눈물을 닦고 새 물주전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멜라니 아씨 땀을 닦아드려라. 난 미드 박사님을 모시러 갔다고 말해. 금방 해산하시게 되나요, 스칼렛 아씨? 나도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나도 잘 모르겠어. 너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서 올라가거라. 스칼렛은 테이블에서 태가 넓은 밀짚 모자를 집어들고 꽉 눌렀었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기계적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렸으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차가운 공포에 잔 물결이 명치 끝에 치밀었다가는 금세 바깥으로 퍼져서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볼에 닿은 손가락 끝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녀는 급히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속으로 나아갔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글거리는 더위였다. 피치트리가를 걸어가는 동안 관자놀이가 열기로 인해 지끈지끈 아파왔다. 거리의 훨씬 아래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들려왔다. 레이든댁의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코르셋의 끈을 너무 졸라맨 탓인지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그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소란스런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레이든댁에서 5포인트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소란했고 마치 개미집이 파괴된 것 같았다. 흑인들은 놀라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에는 백인 아이들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울고 있었다. 거리는 부상병을 가득 실은 군용마차와 부상병 운반차, 트렁크나 가구들을 가득 실은 마차들로 가득 차 혼잡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몇 사람씩 보도의 혼잡을 헤치고 피치트리가를 지나 훗 장군의 사령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보낼 댁 앞에 이르자 아모스 영감이 마차의 말머리를 잡고 서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스칼렛에게 인사를 했다. 아직 피란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칼렛 아씨? 저희는 지금 피란 가는 길입니다. 노마님께서는 짐을 챙기고 계십니다. 피란을 가다니? 어디로? 어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씨, 어디든 좋습니다. 북군이 밀어닥칠 테니까요.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서둘러 갔다. 북군이 오고 있다니. 웨슬리 성당에 이르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실신했을 것이다. 가로등을 붙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으려니까 파이브 포인트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장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거리로 뛰어나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세워주세요. 제발 세워주세요. 그는 너무 놀라서 고삐를 당겼다. 그러자 말이 뒷발로 곤두서서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의 빛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찢어진 잿빛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정말인가요? 북군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이군요. 네, 부인. 30분 전에 존스보로의 전선으로부터 급한 소식이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존스보로에서요? 사실인가요? 틀림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인? 그 소식은 하디 장군에게서 온 것인데 거기에는 전투는 패했고 전군이 후퇴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 지친 장교는 어두운 얼굴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고삐를 고쳐잡고 모자를 썼다. 오, 장교님, 제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부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군은 곧 애틀랜타를 철수할 겁니다. 우리를 북군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박차를 가하자 말은 쏜살같이 달려갔다. 스칼렛은 거리 한복판에서 발목까지 붉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서 있었다. 북군이 밀어닥친다. 아군이 철수한다. 북군이 밀어닥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 아니다. 달아날 수가 없다. 집에는 멜라니가 해산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있다. 아, 여자는 왜 아이를 낳아야 할까? 만일 멜라니만 아니었다면 웨이드와 프리시를 데리고 북군이 찾아낼 수 없는 숲속에 숨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멜라니를 숲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아, 만일 멜라니가 아기를 좀 더 일찍 낳았더라면, 어제만이라도 아기를 낳았더라면 운반차를 구해 그녀를 아무데나 데리고 가서 숨을 수도 있었으련만. 그러나 지금은 미드 박사를 찾아서 집으로 모시고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그분은 아이를 빨리 낳게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녀는 스커트를 손으로 모아 잡고 거리를 뛰어갔다. 발소리조차 북군이 온다, 북군이 온다라고 장단을 맞추는 것 같았다. 파이브 포인트에서는 눈이 뒤집힌 군중들이 갈팡질팡하고 부상병을 실은 포장마차며 부상병 운반차며 소달구지며 승용마차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느닷없이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군중 속에서 일어났다. 그때 이상하게 조화되지 않은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한때의 여자들이 철도 선로 쪽으로부터 햄을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것이었다. 그 옆에는 조그만 아이들이 닭밀이 철철 넘치는 양동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허둥지둥 따라왔다. 큰 아이들은 옥수수와 감자자루를 질질 끌고 왔다. 한 늙은이는 조그만 밀가루통을 쩔쩔 매며 수레에 싣고 있었다. 남자, 여자, 어린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긴장된 얼굴을 하고 종종 걸음으로 식량 보따리와 자루와 상자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최근 1년 동안에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식량들이었다. 갑자기 마차 한 대가 기울어지면서 왔기 때문에 군중들은 당황하여 길을 조금 터주었다. 그러자 그 길로 보통 땐 가냘프고 얌전한 엘싱 부인이 한 손엔 고삐를 잡고 한 손엔 채찍을 잡은 채 마부석에 버티고 서서 달려왔다. 그녀는 모자도 쓰지 않고
기다란 잿빛 머리를 뒤로 날리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처럼 말을 몰고 있었다. 마차 좌석에는 흑인 알몸 멜리시가 한 손엔 기름진 돼지 옆구리 고기 베이컨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과 두 발로는 주위에 잔뜩 쌓인 상자며 자루를 누르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마른 콩자루가 하나 터져서 콩이 길에 부러졌다. 스칼렛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으나 그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에 지워지고 말은 미친 듯이 지나가 버렸다. 한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병참부의 식량 창고가 앞쪽 선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겨우 생각해내고 북군이 밀어닥치기 전에 군대가 그 창고를 시민 구제를 위해 개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파이브 포인트의 광장에 큰 파도처럼 밀려든 미치광이 같은 군중을 헤치고 짧은 거리의 한 구역을 정거장을 향해 길을 쓰고 급히 걸었다. 혼잡을 이룬 부상병 운반차며 피어오르는 모래먼지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웅크리거나 일어나거나 뛰거나 하는 의사며 들것을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제 곧 미드 박사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애틀랜타 호텔의 모퉁이를 돌자 정거장이며 선로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우뚝 서버렸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햇볕 아래 어깨와 어깨, 머리와 발을 맞대고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차고에서 넘쳐나와 선로에도 그 옆의 길에도 긴 줄을 이루고 누워 있었다. 몇몇은 꼼짝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신음하면서 몸을 뒤틀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주위에 파리떼가 끌어 그들의 얼굴 위를 윙윙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선혈과 더러워진 붕대와 신음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들것꾼들이 들것을 들 때마다 아픔으로 욕설을 퍼붓곤 했다. 땀냄새와 피냄새와 더러운 채취 그리고 배설물의 악취가 지독한 열기 속에 섞여 그 냄새로 인해 거의 토할 것만 같았다. 간호병들은 지쳐 뒹굴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상병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자칫하면 그들을 밟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밟힌 사람들은 멍청하게 쳐다보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토할 것만 같아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피치트리강 전투가 끝난 뒤에 피티고문댁 잔디밭이나 병원에서 부상병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며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고통과 악취와 아우성의 지옥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주했다. 북군이 다가오고 있다. 북군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어깨에 힘을 주고 부상자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미드 박사를 찾아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살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가엾은 병사들을 밟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박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커트를 들고 들것꾼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헤치면서 나아갔다. 그녀가 걷고 있을 때 불덩이 같은 손이 그녀의 스커트를 움켜잡고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부인, 물, 제발 물 좀 주십시오, 물을. 스커트를 꽉 움켜쥔 손을 뿌리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만약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을 밟기라도 했다면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죽은 사람이나 흐리멍덩한 눈을 뜬 채 상처와 누더기 같은 옷에 악교처럼 피가 말라붙은 복부를 손으로 단단히 움켜잡고 있는 사람, 수염이 피에 엉긴 채 깨진 턱에서 물, 물 하고 말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위를 타고 넘었다. 만약 곧 미드 박사를 찾을 수 없었다면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녀는 차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외쳤다. 미드 박사님! 미드 박사님! 거기 계세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그녀 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미드 박사였다.
그는 웃옷도 안 입고 속옷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의 셔츠와 바지는 백정처럼 피로 물들어 있었고 심지어는 철회색의 수염 끝까지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무기력한 분노와 불타는 듯한 연민으로 술 취한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회색으로 먼지투성이가 되었으며 땀이 볼 위를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다. 고맙소. 잘 왔어요. 손이 열이라도 모자라는 판이었소. 순간 그녀는 황급히 스커트를 내리면서 당황하여 박사를 바라보았다. 스커트가 한 부상병의 더러워진 얼굴 위로 늘어졌다. 그는 얼굴에 내리덮이는 스커트 자락을 피하려고 애써 머리를 돌렸다. 박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부상병 운반차가 일으키는 먼지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 휘몰려 왔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구정물처럼 그녀의 코를 찔렀다. 자, 빨리 이리 와요. 그녀는 스커트를 축혀들고는 가능한 한 빠르게 줄지어 누운 사람들을 건너 박사에게로 갔다.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자 팔은 피로로 떨고 있는 것 같았으나 얼굴에는 지친 모습이 전혀 없었다. 오, 박사님 하고 그녀는 외쳤다. 저와 함께 가셔야 해요. 멜라니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박사는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발밑에서 수통을 베개 삼아 누워있던 한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사교성 있게 잘 해낼 겁니다 하고 명랑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박사의 팔을 흔들었다. 멜라니 말이에요. 아기요. 박사님 꼭 가셔야 해요. 멜라니가. 체면을 가릴 상황은 아니었으나 수백 명의 낯선 남자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기는 거북했다. 진통이 점점 심해져요. 제발 박사님. 아이라고? 큰일 났군. 하고 박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갑자기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도 어느 누구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이런 일을 생기게 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당신은 정신이 있소? 나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아기 하나 때문에 이들 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누구든 다른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시오. 내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녀는 미드 부인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려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부상당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스칼렛은 만일 박사가 그것을 안다면 그대로 여기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아마 필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곳에 남아 한 사람 대신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꼭 가주세요, 박사님. 박사님은 멜라니가 난산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옥과 같은 무더위와 신음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런 끔찍하고 점잖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녀 자신일까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가시지 않는다면 멜라니는 죽고 말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마치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죽는다고? 그래, 모두가 죽을 거야. 이 사람들 모두가. 붕대도 없고 바를 약도 없고 키니네나 클로로포름도 없어. 오 하느님, 모르핀이 조금만 있다면 중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르핀을 주고 싶다. 클로로포름도 개같은 북군 놈들. 놈들을 지옥에 보내야 해요. 의사 선생님. 하고 땅바닥에 누워있던 남자가 수염 사이로 잇몸을 드러내며 말했다. 스칼렛은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의 눈물로 타는 듯했다. 박사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멜라니는 죽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스칼렛은 멜라니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조차 하지 않았던가. 박사는 가지 않을 것이다. 부탁이에요, 박사님. 제발. 미드 박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해보지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노력해보겠소. 이 사람들을 돌보고 나서 북군이 밀어닥치고 있고 아군은 도시에서 철수하고 있어. 그들이 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 기차도 없는데 메이콘선은 빼앗겼어. 하지만 해봅시다. 자, 지금 어서 뛰어가시오. 나를 방해하지 말고. 아이를 받는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봐, 그 끈을 잡아매고.
그는 한 연락병이 그의 팔을 잡자 뒤돌아보더니 다시 여기저기 부상병을 가리키면서 분주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스칼렛이 발밑에 있던 남자가 그녀를 딱하다는 듯이 올려다보았다. 박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할 수 없이 돌아서야만 했다. 그녀는 부상자들 사이를 지나 피치드리가로 급히 걸어갔다. 박사는 오지 않는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해야 한다. 다행히도 프리시가 산파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다고 했다. 더워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상의가 땀에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어 기분이 언짢았다. 그녀는 마음도 발도 마치 꿈속에서처럼 무감각해져서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먼 길을 생각하며 까마득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북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풀이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새로운 힘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5포인트의 군중 속으로 서둘러 갔다. 군중은 아까보다도 많아졌고 좁은 보도는 몸을 끼워 넣을 틈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녀는 거리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지친 병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게 열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수염은 더부룩하고 더러웠으며 총을 어깨에 맨 채 젠 걸음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병사들은 수천 명이나 되는 것 같았다. 포차가 구르면서 지나갔다. 마부가 기다란 채찍으로 여인 노새를 후려갈기고 있었다. 너덜너덜한 방수포를 덮은 치중차가 수레바퀴 자국 위로 덜커덩거리며 지나갔다. 숨이 막힐 듯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기병대가 끝도 없이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껏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없었다. 후퇴, 후퇴. 군대는 철수를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혼잡한 도로로 밀려났다. 그러자 싸구려 옥수수 위스키 냄새가 났다. 디케이터 거리 근처의 군중 속에는 축제일에나 입을 만한 야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이 장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들이 매달리는 병사들은 더욱 취해 있었다. 스칼렛의 눈에 붉은 고수머리의 여자가 언뜻 비쳤다. 그녀는 벨 와틀링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발을 휘청거리는 병사를 부축하면서 술 취한 들뜬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간신히 5포인트를 지나자 사람들이 조금 뜸해졌으므로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웨슬리 성당에 이르렀을 땐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서 속이 메스꺼웠다. 코르셋이 몸을 꽉 조여 갈비뼈를 둘로 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성당 계단에 풀썩 주저앉아 가슴이 좀 편해질 때까지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다면, 이 심장의 고동이 가라앉을 수만 있다면, 이 미칠 것 같은 곳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 혼자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녀를 위해 누군가 일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응석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 이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를 도와줄 친구도 이웃도 없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언제나 친구와 이웃이 있었으며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혼잣몸이 되어 공포에 떨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집, 북군이 오든 말든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엘렌이 병들어 있더라도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스칼렛은 엘렌의 다정한 얼굴과 자기를 안아주는 마미의 억센팔이 그리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웨이드가 앞문에 매달려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칼렛을 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가시에 찔린 손가락을 내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다쳤어 하고 그는 흐느꼈다. 다쳤단 말이야. 그쳐. 그치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때려줄 테야. 뒷마당에 가서 흑만두를 만들면서 놀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여선 안 돼. 웨이드는 배고파.
그는 훌쩍거리면서 다친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어서 뒷마당으로 가라니까. 그녀가 위를 올려다보자 프리시가 2층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의 빛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곧 스칼렛의 모습을 보자 마음을 놓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스칼렛은 프리시에게 아래로 내려오려는 손짓을 하고 자기도 안으로 들어갔다. 홀 안은 무척 시원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한 쥐어짜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프리시가 한 번에 계단을 셋씩 뛰어서 내려왔다. 의사 선생님은 오시나요? 아니, 못 오셔. 어머나, 스칼레다 씨. 멜라니아 씨는 여간 심하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못 오신단다. 아무도 올 수 없단다. 내가 아이를 받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 프리시는 입을 딱 벌린 채 말도 못하고 혓바닥을 떨고 있었다. 프리시는 스칼렛을 곁눈질하면서 슬금슬금 발을 움직여 바싹 마른 몸을 비비 꼬았다. 그렇게 멍청이 같은 얼굴을 하지 마. 하고 스칼렛은 그녀의 바보 같은 표정을 보고 노여움을 터뜨렸다. 왜 그러는 거야? 프리시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잘못했어요, 스칼렛 아씨. 그녀의 휘둥그레진 눈에는 무서움과 부끄러움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 잘못했어요, 스칼렛 아씨.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스칼렛 아씨, 전 해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는 해산 때 제가 얼씬도 못하게 했거든요. 스칼렛은 두려움 때문에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격렬한 분노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프리시는 획 몸을 날려 달아나려고 했지만 스칼렛에게 단단히 붙잡히고 말았다. 요 검둥이 거짓말쟁이, 뭐라고? 넌 해산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어서 말해. 그녀가 사납게 흔들어댔기 때문에 프리시의 머리는 주정뱅이처럼 흔들거렸다. 거짓말을 했어요, 스칼렛 아씨. 어째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꼭 한번 아기 낳는 것을 볼 뻔했는데 엄마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스칼렛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프리시는 달아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잠시 동안 스칼렛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이윽고 프리시가 출산에 대해서는 자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불길 같은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노예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지친 팔에 힘을 주어 프리시의 검은 뺨을 때렸다. 프리시는 아픈 것보다도 무서움 때문에 더욱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면서 스칼렛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리면서 껑충껑충 뛰었다. 프리시가 비명을 지르자 2층에서 신음소리가 잠시 멎더니 곧 가냘프고 두려움에 떠는 멜라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칼렛? 언니예요? 와주세요, 제발. 스칼렛이 프리시의 팔을 놓자 프리시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동안 스칼렛은 우두커니 서서 2층을 올려다보며 다시 시작된 낮은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으려니 마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그 멍에는 그녀가 지금 한 걸음만 내디디면 곧 그녀에게 덮쳐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웨이드를 낳을 때 맘이나 엘렌이 그녀를 위해 해주던 일을 모두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그때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머리가 마비되어 모든 것이 안개 속의 일만 같았다. 그러나 웬만큼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으므로 프리시에게 급히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타월과 실뭉치를 갖고 오너라. 그리고 가위를 가져와. 그것들을 못 찾겠다고 말했다간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것들을 빨리 가져오너라. 어서 빨리. 그녀는 프리시를 일으켜 세워 난로가 있는 부엌으로 밀어냈다. 그런 다음 어깨를 펴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멜라니에게 자기와 프리시가 아이를 받는다고 말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이날처럼 길고 무더운 오후는 다시 없을 것이다. 파리는 또 어쩌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귀찮게 했다. 스칼렛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도
파리들은 멜라니에게 달라붙었다. 커다란 종려의 부채를 붙이느라고 그녀는 팔이 아팠다.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허사였다. 그녀가 땀이 밴 멜라니의 얼굴에서 파리를 쫓아내면 어느새 꼼짝 않고 있는 발과 다리에 덤벼들었다. 그때마다 멜라니는 발을 힘없이 움직이면서 제발 내 발 쪽을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스칼렛이 더위와 햇볕을 막기 위해 덧문을 내렸기 때문에 방 안은 어둠침침했다. 바늘끝만한 광선이 덧문의 작은 구멍이나 틈새로 비쳐들었고 방 안은 마치 아궁이 속처럼 더워 스칼렛의 땀에 젖은 옷은 마르기는커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층 더 흠뻑 젖어 끈적거리기 시작했다. 프리시도 역시 땀을 흘리면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냄새가 고약하여 스칼렛은 방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으나 놓아주면 곧 달아나 버릴 것만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다. 멜라니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시트는 땀으로 꺼멓게 되고 스칼렛이 물을 엎지른 자리에는 얼룩이 져서 지저분했다. 멜라니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바로 누웠다 하면서 몸을 뒤틀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일어나려고 하다가는 다시 누워서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같이 벗겨질 만큼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으나 스칼렛은 그것을 보노라면 자기의 신경이 살같이 벗겨진 입술처럼 아파오는 것 같아 목쉰 소리로 말했다. 멜라니, 그렇게 억지로 참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질러요. 우리밖에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가 지나면서 멜라니는 결국 참아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비명을 들을 때마다 스칼렛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귀를 막고 몸을 꼬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보고만 있을 바에는 차라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더구나 북군이 실제로 5포인트까지 밀어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녀는 부인들이 해산에 관해 소곤거리는 것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두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뼈저리게 느꼈다. 진작 들어두었더라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멜라니의 해산이 오래 걸릴지 어떨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피티곰의 친구가 이틀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끝내는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났다. 멜라니가 이틀씩이나 이렇게 시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멜라니는 너무 약해서 이틀씩이나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멜라니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애슐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꼭 돌봐주겠다고 맹세한 터에 무슨 낯으로 멜라니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처음에 멜라니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스칼렛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다. 1시간쯤 지나자 스칼렛의 손은 잔뜩 부어서 거의 구부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긴 타월을 2개 묶어서 한 끝은 침대 다리에 묶고 또 한 끝은 매듭을 지어 멜라니에게 쥐어주었다. 멜라니는 그것이 마치 생명선인 것처럼 잡아당겼다 늦췄다 하면서 끊어져라 하고 거기에 매달렸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의 신음소리는 함정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야수처럼 계속되었다. 때때로 그녀는 타월을 놓고 힘없이 두 손을 비비면서 고통으로 퀭해진 눈으로 스칼렛을 올려다보았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스칼렛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 멜라니는 타월을 움켜잡고 다시 몸부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둠침침한 방은 더위와 고통과 성가신 파리로 들끓었다. 그리고 시간은 끔찍이도 더디 갔기 때문에 스칼렛은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무덥고 어둡고 땀내 나는 곳에 한평생 갇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멜라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자기도 커다랗게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입술을 꽉 깨물면서 간신히 마음을 억눌러 히스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썼다. 한 번은 웨이드가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와서는 문 밖에서 울면서 말했다.
웨이드 배고파. 스칼렛이 그에게 가려고 하자 멜라니가 속삭였다. 가지 말아요 제발. 언니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칼렛은 프리시를 아래로 내려보내 아침에 먹던 옥수수 죽을 데워서 웨이드에게 먹이게 했다. 그녀 자신은 이런 일을 겪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벽난로 위에 있는 시계가 멈추어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방 안의 더위가 얼마간 식고 바늘 것 같던 광선도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덧문을 열었다. 밖은 벌써 저녁이었고 시뻘건 태양이 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왠지 찌는 듯한 한낮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는 시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미 군대는 모두 철수해 버렸을까? 북군이 밀어닥쳤을까? 남군은 싸움조차 하지 못하고 후퇴했을까? 그때 시내에서는 이미 남군은 보기 힘들게 되었고 샤만의 군사가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보급도 넉넉하다는 생각을 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샤만, 악마의 이름이라도 그녀에게 이만큼 공포를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멜라니가 계속 물이나 머리를 식힐 찬 수건을 찾고 부채질을 해달라거나 얼굴에서 파리를 쫓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황혼이 찾아오고 프리시가 검은 유령처럼 황급히 다니면서 램프를 켤 때쯤엔 멜라니는 더욱 약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애슐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 무섭고도 단조로운 목소리를 듣자 스칼렛은 멜라니의 입에 베개를 틀어막아 질식시켜버리고 싶은 모진 마음이 들었다. 아마 미드 박사가 곧 올 것이다. 박사가 한시라도 빨리 와주었으면. 스칼렛은 희망이 희미하게 솟아나자 프리시를 돌아보며 빨리 미드 박사 댁에 달려가서 선생님이나 마님이 계신지 보고 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만약 박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드 부인이나 쿠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속히 와주십사고 일러라. 프리시는 중얼거리면서 나갔다. 스칼렛은 그녀가 바삐 거리를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칠칠치 못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한참이 지난 후 프리시는 혼자서 돌아왔다. 박사님은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오셨대요. 군인들과 함께 가버리셨을 거라고 하던데요. 스칼렛 아씨, 필도르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 네. 하고 프리시는 중요한 사건을 전하는 것에 마음이 부풀어서 말했다. 마부 톨보트가 그러던데요. 필도르님은 총에. 그만해. 미드마님은 만나 뵙지 못했어요. 쿠키 말로는 마님은 북군이 오기 전에 도련님을 씻기고 파묻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쿠키는 진통이 너무 심하면 그 예방으로 멜라니 아씨 침대 밑에 칼을 넣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진통을 두 동강 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스칼렛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듣자 다시 프리시를 후려갈기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때 멜라니가 퀭한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다. 저 북군이 오고 있나요? 아니에요. 스칼렛은 단호하게 말했다. 프리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프리시도 열심히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이 오고 있군요. 하고 멜라니는 사실을 눈치챈 듯이 속삭이고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어버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새어나왔다. 불쌍한 내 아기, 불쌍한 내 아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다. 오, 스칼렛, 언니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서 웨이드를 데리고 떠나세요. 그녀가 한 말은 스칼렛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녀의 입을 통해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 마치 숨기고 있던 자신의 비겁함이 모두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난 무섭지 않아요. 멜라니를 놔두고서는 떠날 수 없어요. 가시는 편이 더 나아요. 어차피 저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노인처럼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붙잡고는 조심스럽게 어두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피로와 긴장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온몸을 적신 끈적끈적한 땀이 식어버리자 몸이 덜덜 떨려왔다. 힘없이 현관 베란다로 나가
맨 윗계단에 주저앉았다. 축 늘어져 베란다의 기둥에 몸을 기대고 떨리는 손으로 우도수의 단추를 풀어 절반쯤 가슴을 열었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을 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멜라니는 죽지 않았고 조그만 사내 아이가 새끼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지금 프리시의 손에 씻겨지고 있었다. 멜라니는 잠들었다. 지독한 진통과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산모를 해치게 할지도 모르는 산파술의 그 악몽이 지난 후에 어쩌면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다루어질 경우 자기 같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산이 끝나자 멜라니는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서 스칼렛이 몸을 구부려 귀를 갖다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스칼렛은 자기도 웨이드를 낳은 후 푹 잤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이 세계도 공허했다. 이 끝없는 하루 이전에는 생활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오직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더운 밤과 목이 쉬어버린 그녀의 지친 숨결과 겨드랑이 밑에서 허리로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촉촉히 흐르는 식은땀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자기의 숨결이 크고 고르다는 생각을 하자 발작적으로 흐느낌이 치미는 것을 느꼈으나 그녀의 눈은 말라버려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을 것처럼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무거운 스커트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한꺼번에 더위와 추위와 끈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스치는 밤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만일 피티고모가 밖의 베란다에 드러누워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속옷까지 드러낸 그녀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하고 멍청이 생각했지만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이미 멈춘 것이다. 해가 지금 막 진 것 같기도 하고 한밤중 같기도 했다. 그녀는 알려고도 또한 걱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빌어먹을 프리시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깜빡 졸았다. 그런 다음 얼마가 지났는지 문득 깨어보니 프리시가 옆에서 기쁜 듯이 짓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해냈어요, 스칼렛 씨. 우리 엄마도 이보다 더 잘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스칼렛은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너무 지쳤기 때문에 야단을 칠 수도 나무랄 수도 프리시가 저지른 실수를 늘어놓을 수도 없었다. 프리시는 산파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겁만 먹고 손재주가 없어서 한창 바쁠 때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가위를 잘못 놓기도 하고 침대 대야에 있는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갓 낳은 아기를 떨어뜨리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젠 자기도 일을 굉장히 잘해냈다고 하면서 뽐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키는 검둥이들을 해방시키려 하다니. 그래, 북구는 검둥이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기분을 눈치챈 프리시는 슬그머니 현관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금 지나자 스칼렛은 마침내 숨결이 잔잔해지고 기분도 가라앉았다. 그때 스칼렛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북쪽으로부터는 많은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군인들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앉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른 스커트를 내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집 앞을 지나치려 하자 그녀는 그들을 급히 불렀다. 저 잠깐만요. 대열에서 그림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는 문이 있는 데까지 다가왔다. 여러분은 가시는 건가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건가요? 그 그림자는 모자를 벗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부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마일 떨어진 북쪽 참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군대는 정말 후퇴하는 건가요? 네, 부인.
아시다시피 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군이 오고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목이 오므라드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그림자는 다시 다른 그림자와 합쳐지더니 발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북군이 오고 있다. 북군이 오고 있다. 그들 발소리의 리듬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한 그녀의 심장도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북군이 오고 있다. 북군이 와요 하고 프리시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면서 외쳤다. 오 스칼렛 아씨, 그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총검으로 찌를 거예요. 그들이. 입 닥쳐. 프리시의 떨리는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충분히 두려웠다. 공포가 또다시 엄습해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달아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도움을 청할까? 친구들은 모두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다. 갑자기 그녀는 레트 버틀러를 생각했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오늘 아침에 머리가 잘린 닭처럼 허둥거리고 있을 때 어째서 그 사람을 생각지 못했을까? 그녀는 그를 미워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굳세고 멋있고 또한 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시내에 남아있을 것이다. 물론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해서 그녀를 성나게 했다. 그러나 그만한 일쯤은 이러한 때에는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는 말과 마찰을 갖고 있다. 아, 어째서 지금까지 그를 생각지 못했을까. 그는 우리들을 이 무서운 고장으로부터, 북군의 맛으로부터 어딘가로, 어디라도 상관없다.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프리시 쪽을 돌아보며 열병에 걸린 것처럼 흥분하여 말했다. 너 버틀러 선장이 어디 살고 계신지 알지? 애틀랜타 호텔이던가? 네, 하지만 자, 지금 그곳으로 가라. 되도록 빨리 달려가서 내게 와주십사고 전해라. 마차나 가능하다면 환자 운반차를 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전해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라. 여기서 우리를 데리고 달아나 달라고 말씀드려라. 자, 가거라, 어서. 그녀는 똑바로 앉더니 프리시를 빨리 가라고 밀어냈다. 하지만 스칼렛 아씨, 전 이렇게 캄캄한 데를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무서워요. 만약에 북군에게 붙들리기라도 하면 빨리 뛰어가면 그 군인들을 뒤따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북군에게 붙들리지 않을 거야. 어서 서둘러. 전 무서워요. 버틀러 선장님께서 호텔에 안 계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어디 계신지 물어봐. 너는 그만한 꾀도 없니? 호텔에 안 계시면 디케이터가의 술집에 가서 찾아라. 벨 와틀링의 집으로 가란 말이다. 그를 찾아내야만 해. 이 멍청이야. 빨리 가서 그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로 북군이 우리 모두를 잡아간다는 것을 몰라? 스칼렛 아씨, 제가 술집이나 이상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목화줄기로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스칼렛이 일어났다. 좋아.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때려줄 테다.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그분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니? 어서 갔다 와. 프리시가 여전히 꾸물거리고 있자 스칼렛은 또 한 번 그녀를 난폭하게 떠다 밀었으므로 프리시는 하마터면 현관 층계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자, 빨리 가거라. 안 가면 강 하류 쪽에다 널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내 어미도 누구도 만나지 못할 거야. 아니면 너를 들일을 하는 노예로 팔아버리겠어. 어서 가거라. 어쩌면 좋지요, 스칼렛 아씨. 하지만 스칼렛이 계속 세게 밀어댔기 때문에 그녀는 할 수 없이 층계를 내려갔다.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스칼렛은 소리쳤다. 뛰어갔다 와야 한다. 뛰어가는 프리시의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부드러운 흙 위로 차츰 멀어져 갔다. 프리시가 가버린 후 스칼렛은 아래층으로 힘없이 내려가 램프를 켰다. 집 안은 마치 한낮의 더위를 벽 속에 가두었던 것처럼 찌는 듯했다. 나른함이 가시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옥수수죽을 한 숟가락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생각하자 램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화덕의 불은 꺼졌지만 방 안은 숨막히게 더웠다. 그녀는 냄비 속에 딱딱한 옥수수빵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굶주린 듯이 물어뜯으면서 또 다른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냄비에는 옥수수 죽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접시에 담지도 않고 커다란 요리용 스푼으로 그것을 떠먹었다.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없었지만 너무나 시장했기 때문에 소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네 숟가락을 먹고 난 후 그녀는 부엌이 너무 더워서 한 손엔 램프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옥수수 빵 조각을 들고 홀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2층으로 가서 멜라니 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잘못되어도 그녀는 너무 쇠약해져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그 방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자 몸소리가 났다. 설사 멜라니가 죽어가고 있다 해도 그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그 방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램프를 창가의 촛대 위에 올려놓고 현관으로 되돌아갔다. 밤 공기는 훈훈하고 무겁게 감돌았지만 여기는 무척 시원했다. 그녀는 층계에 앉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옥수수빵을 계속 씹었다. 빵을 다 먹고 나자 기운이 되살아났으나 기력과 함께 공포가 다시 엄습해왔다. 거리의 먼 곳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음이 커졌다가 희미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곧 긴장으로 인해 근육이 아파왔다. 그녀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말발굽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의 공포를 웃어넘기는 레트의 태연하고도 자신에 넘친 눈길을 보고 싶었다. 레트는 우리들을 어디로든지 피난시켜 줄 것이다. 어딘지는 알 수 없어도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거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나무 꼭대기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궁금해졌다. 무엇일까 하고 지켜보니 그것이 좀 더 밝아졌다. 어두운 하늘이 핑크빛이 되었다가는 곧 연붉은 빛이 되더니 갑자기 나무 위로 불길이 치솟아 하늘 높이까지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불규칙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북군이 온 것이다. 그녀는 북군이 쳐들어와서 시내를 불지르고 있음을 알았다. 불길은 시내 중심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높이 높이 타올랐다가는 빠르게 사방을 붉게 물들이고는 그녀의 겁에 질린 눈앞에서 넓게 퍼졌다. 거리 한 구역이 전부 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뜨거운 미풍이 살며시 일어나더니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2층의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좀 더 잘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소름끼치게 섬뜩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올라가서는 불길 훨씬 위에 있는 파도와 같은 구름에 매달렸다. 연기 냄새가 지금은 더욱 강해졌다. 불꽃이 곧 이 피치트리가로 퍼져서 이 집에도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은 아닐까. 양키가 머지않아 이곳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지옥의 악귀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서서 그녀의 귀 속에서 함성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혼란과 낭패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끝내 견딜 수가 없어 창틀을 움켜잡고 몸을 지탱했다.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반복하여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놀란 벌새처럼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을 드나들 뿐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창틀에 매달려 서 있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포탄 소리보다 더 큰 귀먹을 것 같은 폭음이 일어났다. 거대한 불길이 하늘을 찢었다. 이어서 또 폭음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리고 머리 위의 창문 유리가 깨져서 그녀의 주위에 떨어졌다. 귀청을 찢는 듯한 폭음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굉음과 불길과 흔들리는 대지의 지옥으로 변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타는 핏빛 연기 구름을 헤치고 천천히 느리게 떨어졌다. 옆방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나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멜라니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불길과 같은 속도로
그녀의 혈관을 달리고 있는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미친 어린아이와 같았고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이 광경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었다. 집에만 있다면,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신경을 찢는 듯한 소리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공포에 쫓겨 한 번에 계단을 3단씩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다. 길 잃은 사냥개와 같은 아우성이 났다. 프리시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러고는 스칼렛에게 다가와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북군이! 하고 스칼렛이 외쳤다. 아니에요. 저건 우리 군대예요. 하고 프리시는 스칼렛 팔에 손톱을 더 깊숙이 박으며 헐떡거리면서 소리질렀다. 우리 군대가 철공장과 군수품과 식량 창고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대포알과 화약을 실은 화차를 70개나 폭파시키고 오 하느님, 스칼렛 아씨, 우리들도 모두 타 죽게 될 거예요. 프리시는 또다시 쇳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무나 아프게 스칼렛 팔에 손톱을 박았기 때문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획 프리시의 손을 뿌리쳤다. 북군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달아날 시간이 있다. 그녀는 겁먹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 댄 고양이처럼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프리시의 공포에 질린 비참한 모습은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스칼렛은 프리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흔들었다. 방정 떨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북군은 오지 않아, 이 바보야. 버틀러 선장님을 만났니? 뭐라고 하시던? 오시겠다더냐? 프리시는 울부짖는 것은 그쳤으나 여전히 이를 덜덜 떨고 있었다. 네, 마침내 그분을 찾아냈어요. 아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술집에서. 어디서 찾아냈든 그건 아무래도 좋아. 그분이 와주시겠다더냐? 말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니? 아이고 스칼렛 아씨, 그분은 말도 마차도 부상병을 나르기 위해 우리 편 군대에게 빼앗겨버렸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머나, 이를 어쩌지? 하지만 그분은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프리시는 숨을 가라앉히고 웬만큼 침착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을 불안하게 굴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장님을 술집에서 찾아냈습니다. 제가 바깥에 서서 그분을 불렀더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군인이 디케이터가의 창고에 불을 질러서 무섭게 타올랐어요. 그러자 선장님은 이리 오너라 하시고는 저를 5포인트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빨리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마차를 갖고 와달라고 멜라니 아씨가 아기를 낳으셨는데 스칼렛 아씨께서 함께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주십사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요. 그래서 전 그런 일은 잘 모르겠고 나리도 어차피 북군이 오기 전에 어디로든지 피난하셔야 할 테니까 함께 데리고 가주십사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은 군대에 징발당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스칼렛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너무 어리석었다. 후퇴하는 군대가 시에 남아있는 마차나 말을 당연히 징발하리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잠시 동안 스칼렛은 넋을 잃고 있었으므로 프리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나머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선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스칼렛 아씨에게 안심하시라고 전해라. 군대의 마국간에 말이 한 필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어코 훔쳐올 테다. 말을 훔친 일은 전에도 있다.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스칼렛 아씨를 위해서라면 훔쳐오겠다. 스칼렛 아씨께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리고 또 웃으시면서 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려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제가 땅바닥에 엎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양키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군이 탄약을 폭발시키고 있는 거다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지? 말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칼렛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만일 말을 구할 방법만 있다면
레트 버틀러는 한 마리쯤 구해올 것이다. 레트는 멋있고 빈틈없는 사람이다. 만일 그가 우리들을 이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겠다. 탈출이다. 레트와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레트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레트, 고마워요. 이젠 안전하게 되었다고 느끼자 그녀는 실제적인 일로 관심을 돌렸다. 웨이드를 깨워서 옷을 입혀라. 그리고 우리들이 입을 옷을 조금 챙겨서 작은 트렁크에 담아라. 그리고 멜라니 아씨에게는 떠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직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기는 두꺼운 타월로 싸고 아기 옷을 꾸려라. 프리시는 아직도 스칼렛의 스커트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눈에는 흰자위만이 보였다. 스칼렛은 모질게 프리시를 밀어내면서 그 손을 뿌리쳤다. 서둘러 하고 그녀가 외치자 프리시는 토끼처럼 뛰어나갔다. 스칼렛은 이제 멜라니에게 가서 그녀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리는 천둥소리 같은 소음과 하늘을 밝히는 섬광으로 인해 기절할 만큼 겁에 질려 있을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광경이요 음향이었다. 그러나 지금 곧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피티 고모가 메이콘으로 피난 갈 때 남긴 사기 그릇과 작은 은그릇들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려 접시를 3개나 떨어뜨려 깨뜨리고야 말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다시 식당으로 되돌아갔으나 이번에는 마룻바닥에 은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만지는 것은 모조리 떨어뜨렸다. 그녀는 너무 서두르다가 양탄자에 걸려 마룻바닥에 꽉 넘어졌으나 곧 벌떡 일어났다.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2층에서는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프리시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 역시 목적도 없이 단지 허둥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2번째로 스칼렛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데없는 짐을 꾸리기 위해 안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짐을 꾸리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심장을 두근거리며 앉아서 레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몹시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아득히 먼 곳에서 기름이 없어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와 느리고 불안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왜 서두르지 않는 걸까? 어째서 말을 빨리 몰지 않을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레트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조그마한 짐술의 마부석에서 그가 내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고 문고리를 벗기는 소리가 나더니 레트가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마치 무도회에 가는 것처럼 말쑥했다. 솜씨 좋게 지은 하얀 린네리 상의와 바지, 무늬진 비단에 술을 놓은 연회색 조끼, 와이셔츠 가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혀 있었다. 태가 넓은 파나마 모자를 비스듬히 멋을 내어 쓰고 바지 혁대에는 상하자루가 달린 총신이 긴 결투형 권총을 2자루 꽂고 있었다. 그리고 웃옷의 주머니는 탄알로 묵직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야만인과 같은 힘찬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그의 맵시 있는 머리는 이교도의 왕자처럼 젖혀져 있었다. 스칼렛을 공포로 떨게 했던 밤의 위험도 그에게는 흥분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검은 얼굴에는 조심스럽게 억누른 잔인성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눈치챘다면 깜짝 놀랄 만한 잔인성이었다. 그의 검은 눈은 마치 모든 일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고 마치 돼지를 찢는 듯한 소리나 무서운 불길도 단순히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이 장난쯤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자 스칼렛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초록빛이 눈을 빛내면서 그를 주시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는 느긋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과장된 몸짓으로 모자를 벗었다. 날씨가 좋군요. 여행을 떠나신다고요? 농담을 하신다면 당신과 다시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고 그는 놀랐다는 듯이 웃었다. 그녀는 그 웃음을 보자 그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싶었다. 무서워요. 죽도록 무서워요.
만일 하느님이 양에게 준 정도의 감각만 당신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도 역시 무서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무슨 분부든지 하십시오, 부인. 하지만 어디로 가실 작정이신가요? 나는 단순히 당신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기심으로 여기 온 겁니다. 나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북군들이 전부 포위하고 있거든요. 꼭 한 군데 빠져나갈 길이 있긴 합니다. 거기는 아직 북군이 침입하지 못했고 남군은 그 길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곧 막히게 될 겁니다. 스티브리 장군의 기병대가 라프앤드 레디에서 후방 방어 공격을 하면서 아군이 모두 후퇴할 때까지 그 도로를 차단당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후퇴하는 아군의 뒤를 쫓아 맥도나 도로로 간다면 군대에게 말을 빼앗길 겁니다. 비록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훔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녀는 몸을 떨면서 선 채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으나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을 받자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비참한 날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집으로 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집이라뇨? 테라 말입니까? 네, 그래요. 테라로 갈 거예요. 오, 레트, 서둘러야 해요. 그는 그녀가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테라? 농담하지 마십시오, 스칼렛. 당신은 존스보로에서 온종일 전쟁이 있었던 것을 모르십니까? 라프핸드 레드에서 존스보로까지 10마일에 걸친 도로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군은 아마 지금쯤 테라를,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테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군 속을 도저히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꼭 갈 거예요. 반드시. 당신은 바보로군. 그의 말은 빠르고 거칠어졌다. 그 길로는 갈 수 없소. 설사 당신이 북군에게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숲속에는 북군과 아군의 나고병과 탈주병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상당수의 아군 부대가 아직도 존스보로에서 후퇴 중이요. 그들은 또한 북군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서 재빨리 말들을 빼앗을 것이오. 오직 하나 가능한 방법은 군대들을 쫓아서 맥도나도로를 내려가 어둠 때문에 당신을 찾지 못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오. 테라로는 갈 수 없소. 비록 테라로 간다 해도 아마 그곳은 이미 불타버렸을 거요. 당신을 테라로 보낼 순 없소. 그것은 미친 짓이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전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어머니에게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말리려고 하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랫동안 긴장되었던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왈칵 솟구치면서 공포와 히스테리로 인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면서 다시 외쳤다.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어요. 걸어야 한다면 그 길을 걸어서라도 가겠어요. 갑자기 그는 그녀를 품 안에 끌어안았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뺨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그의 와이셔츠의 주름 장식에 눌려지고 그의 가슴을 때리던 그녀의 두 손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또한 부드러웠다. 레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롱하는 투가 아니었다. 너무도 다정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전혀 그의 목소리 같지 않았으며 브랜디와 담배와 말 냄새가 나는 조금은 친절하고 건장한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이 채취는 그녀에게 아버지 제랄드를 생각나게 했다. 자, 착하지 하고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울지 말아요.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 당신은 용감해요.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 울지 말아요. 무엇인가가 그녀의 머리에 닿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격정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그의 입술이 아닐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가 너무도 부드럽게 계속 달래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영원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으면 했다. 이런 억센 팔에 안겨 있으면 틀림없이 아무 위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손수건을 꺼내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자, 착한 아이처럼 코를 풀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 미소가 어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말해봐요. 서둘러야 하니까.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으나 고분고분하게 코를 풀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녀가 입술을 떨며 힘없이 그를 올려다보자 그가 먼저 말했다. 윌크스 부인이 아기를 낳으셨다고요?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저런 시원치 않은 짐수레를 타고 25마일이나 달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단 말이오. 미드 부인 댁에 맡기고 가는 것이 낫겠소. 미드 댁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 멜라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짐수레에 타시도록 하지요. 그런데 좀 모자라는 검둥이의 집에는 어디에 있지요? 2층에서 짐을 꾸리고 있어요. 짐을 꾸려요? 저 마차에는 트렁크 따위는 실을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 우리도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인데 수레바퀴는 가만히 있어도 벌써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 애를 불러서 이 집에서 제일 작은 깃털 이불을 가져다 마차에 실으라고 하십시오. 아직도 스칼렛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의 팔을 억세게 붙잡자 그를 활동시키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이 얼마간 그녀의 체내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레트처럼 태연하고 냉정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녀를 현관 안으로 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힘없이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조롱하듯이 움직였다. 이것이 저에게 신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용감한 젊은 부인입니까? 그는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웃어대면서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녀는 발끈해서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섭지 않아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무서워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기절을 하겠지만 난 정신이 드는 약을 갖고 있지 않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램프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온 그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웨이드의 방으로 들어갔다. 웨이드가 프리시 팔에 매달려 옷을 반쯤 입은 채 조용히 딸꾹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프리시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웨이드의 침대에 있는 깃털 이불이 작았기 때문에 그녀는 프리시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집마차에 실으라고 했다. 프리시는 아이를 내려놓고는 시키는 대로 했다. 웨이드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느라고 딸꾹질도 멈춘 채 조용히 그녀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이리로 오세요 하고 스칼렛은 레트에게 말한 후 멜라니의 방 앞으로 갔다. 레트는 모자를 들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멜라니는 턱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움푹 꺼지고 검은 무리가 진 두 눈은 잔잔했다. 그녀는 레트가 자기 방에 들어온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도리어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멜라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는 입 언저리에서 사라졌다. 우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테라로. 스칼렛이 빨리 설명했다. 북군이 쳐들어와요. 레트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멜라니. 멜라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갓난아이 쪽을 보려고 애썼다. 스칼렛은 갓난아이를 들어서 재빨리 두꺼운 타월로 쌌다. 레트는 침대로 다가갔다. 당신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시트로 멜라니를 싸면서 조용히 말했다. 제 목에 팔을 걸 수 있겠습니까? 멜라니는 레트의 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 축 늘어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한 손은 그녀의 어깨 밑에 다른 한 손은 무릎 밑에 놓고 가만히 그녀를 들어 올렸다. 멜라니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스칼렛은 멜라니의 악문 입술과 창백해져가는 얼굴빛을 볼 수 있었다. 스칼렛이 레트가 볼 수 있도록 램프를 높이 들고 문 쪽으로 걷기 시작하자 멜라니가 벽 쪽을 힘없이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레트가 부드럽게 물었다. 부탁이에요.
멜라니가 뭔가를 가리키려 하면서 속삭였다. 찰스. 레트는 멜라니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으나 스칼렛은 곧 그 말을 이해하고는 화가 났다. 멜라니는 벽의 권총과 군도 밑에 걸려있는 찰스의 은판 사진을 가리키고 있음을 스칼렛은 알 수 있었다. 알았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레트의 발 밑을 비춰준 뒤 다시 돌아와 권총과 군도를 벗겼다. 아기의 램프에다 권총과 군도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성가신 일이었다. 자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북군이 지척에 와 있다는 것도 상관치 않고 찰스의 유품만을 걱정하다니 그것은 멜라니다운 일이었다. 사진을 벗기면서 그녀는 찰스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그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와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동안 멈추어 서서 그 사진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불과 며칠 밤을 함께 지내고 그를 꼭 닮은 부드러운 갈색 눈을 가진 한 아이를 남겨주고 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팔에 안은 갓난아이가 조그만 주먹을 흔들면서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이가 애슐리의 아이라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그녀에게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이 아이가 자기와 애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프리시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자 스칼렛은 아기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계단을 성급히 내려갔다. 램프 불빛으로 해서 벽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현관에서 스칼렛은 모자를 보자 얼른 그것을 쓰고 턱에 끈을 메었다. 그것은 멜라니의 검은 상복용 모자이기 때문에 스칼렛의 머리에는 맞지 않았지만 자기 모자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 램프를 들고는 군도가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서 현관 계단을 내려왔다. 멜라니는 마차 뒤에 길게 누워 있었으며 그 옆에는 웨이드와 수건에 쌓인 갓난아이가 있었다. 프리시가 마차에 올라타고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다. 마차는 아주 작았고 양면을 둘러막은 널빤지는 아주 낮았다. 수레바퀴는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구르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것만 같았다. 말을 보자 그녀는 맥이 풀렸다. 그 말은 작고 여위였으며 두 다리 사이로 거의 풀 죽은 듯이 머리를 낮게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말 등은 마구에 스쳐 살같이 벗겨졌고 도저히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단한 말이지요? 하고 레트는 싱글거렸다. 수레를 몰고 가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말이었소. 언젠가 이 말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훔쳐왔는지 하마터면 거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리지요. 내 나이에 말도둑, 그것도 이렇게 여윈말을 도둑질한 것은 오직 당신 때문이었소.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녀에게서 램프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마부석은 옆으로 좁다란 널빤지를 하나 가로질러 놓았을 뿐이었다. 레트는 스칼렛을 덥석 안아서 마부석에 획 밀어올렸다. 그녀는 넓은 스커트를 감싸면서 자기가 남자라면 그리고 레트처럼 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레트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불길도 소음도 북군도 무섭지 않았다. 레트는 마부석에 올라 그녀와 나란히 앉아서 고삐를 잡았다. 아, 잠깐 기다려요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현관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잊었어요. 그는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웃으면서 고삐로 말에 등을 때렸다. 뭐가 우스워요? 당신이 우습소. 그것으로 북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하고 그는 대답했다. 말은 느릿느릿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땅에 내려놓은 램프는 계속 타고 있었으며 그 조그마한 노란 불빛은 그들이 멀어짐에 따라 점점 작아졌다. 레트가 걸음이 느린 말을 피치트리가에서부터 서쪽으로 돌려 수레바퀴 자국이 많은 샛길로 접어들자 마차는 심하게 흔들렸고 멜라니는 간간히 억누르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다. 시커먼 나무들이 그들이 머리 위에 얽혀 있었다. 어둡고 조용한 집들이 길 양쪽으로 어렴풋이 나타나고 흰 칠을 한 울타리의 목책이 마치 묘석이 늘어선 것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좁은 도로는 어두컴컴한 터널 같았다. 그러나 무성한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천장을 통해 하늘이 무서운 빨간빛이 새어들어 그림자들이 미친 망령처럼 어두운 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고 있었다. 호연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뜨거운 미풍에 실려서 시내 중심으로부터 아우성이며 군용 마차의 둔한 바퀴 소리며 행진하는 군대의 힘찬 발소리 등이 들려왔다. 레트가 말머리를 돌려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면서 무시무시한 검은 연기가 서쪽 하늘로 치솟았다. 틀림없이 탄약을 실은 마지막 기차를 폭파시켰을 거요. 레트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째서 오늘 아침에 그것들을 실어내지 않았지? 어리석은 놈들.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주 불리해졌어. 나는 시내 한복판을 빙 돌아가면 저 불과 디케이터가의 주정쟁이들을 피해 안전하게 시의 남서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러자면 어디선가 마리에타가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지금 그 폭발은 마리에타가 근처인 것 같군요. 그럼 불속을 뚫고 가야만 하나요? 스칼렛은 몸서리를 쳤다. 서두르기만 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 하고 말하면서 레트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곳 정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돌아와서는 사정없이 가죽이 벗겨진 말의 등을 후려갈겼다. 말은 허덕이면서도 부지런히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차는 앞쪽으로 심하게 흔들렸고 타고 있던 사람들은 냄비 속의 옥수수 튀김처럼 튀어올랐다. 갓나나에는 울어댔고 프리시와 웨이드는 마차 옆구리에 몸을 부딪혔으므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멜라니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이 마리에타가에 가까워지자 나무들은 듬성듬성해지고 건물 위로 포효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높이 치솟아 길이나 집들을 대낮보다 더 밝게 비추었으며 그 드리워진 괴물 같은 그림자는 강풍에 펄럭이는 난파선의 찢겨진 돛처럼 무시무시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스칼렛의 이가 마주침에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불길의 열기가 이미 그녀의 얼굴을 달구었지만 그녀는 춥고 떨렸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며 그녀는 지금 그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만일 무릎이 떨리지만 않았다면 그녀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온 길을 되돌아가 피티패티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스칼렛은 레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으며 위안의 말, 무엇이고 자기를 진정시켜줄 만한 말을 기대하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을 뒤덮고 있는 무섭고 시뻘건 불빛 속에 그의 검은 옆모습은 고대 동전에 새겨진 조각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아름답고 잔인하고 퇴폐적이었다. 그녀가 팔을 잡자 그는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불빛만큼이나 무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스칼렛의 생각에 그는 몹시 들떠서 그들이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지옥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걸로 하고 그는 혁대에 있는 총신이 긴 권총에 한 손을 대면서 말했다. 만일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당신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여 말에 손을 대기만 하면 쏘시오. 시비는 다음에 가려요. 그러나 흥분하여 말을 쏘면 안 돼요. 저도 권총을 갖고 있어요. 하고 스칼렛은 막상 죽음에 직면하면 너무나 두려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릎 위에서 권총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갖고 있다고요? 어디서 난 겁니까? 찰스 거예요. 찰스? 그래요, 찰스. 제 남편인. 그럼 당신은 정말로 남편을 가져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는 속삭이고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다만 진지해 주었으면, 그가 다만 서둘러 주었으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그녀는 사납게 외쳤다. 오, 남편이 없어도 어린애를 갖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조용히 하고 빨리 갈 수 없나요? 그러나 거의 마리에타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고삐를 당기더니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창고 그늘에 마차를 세웠다. 빨리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단 한마디의 말이었다. 빨리 빨리. 군인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군인의 한 대열이 마리에타가를 걸어왔다. 그들은 불타고 있는 건물 사이를 보통 행군 속도로 지친 듯이 걸었다.
가까스로 총을 메고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너무 지쳐서 서두르지도 않고 좌우로 떨어지는 불타는 목재와 주위에 밀어닥치는 연기에 주의할 기력도 없이 걷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모두 너덜너덜했다. 너무나 너덜너덜하여 여기저기 찢어진 모자의 태에 꿰매 붙인 CSA 표지 외에는 장교와 병사를 구분할 만한 것이 없었다. 많은 병사들이 맨발이었으며 여기저기 머리나 팔에 더러운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좌우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너무나 조용해서 일정한 발소리마저 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부 유령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른다. 잘 보아두십시오 하고 레트의 조롱하는 듯한 말투가 들렸다. 그래야 영광스런 대의를 위해 싸운 마지막 군대가 퇴각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손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갑자기 스칼렛은 레트가 미워졌다. 잠시 공포조차 있고 공포 따위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만큼 그가 극도로 미웠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도 마차 뒤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오직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비참한 아군 대열을 비웃는 그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웠다. 그녀는 죽은 찰스와 죽었을지도 모르는 애슐리와 엉성한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씩씩하고 용감한 모든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때는 그녀 자신도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를 사납게 쏘아보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이 불타고 있었다. 마지막 병사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총을 질질 끌며 걷고 있던 마지막 줄의 조그마한 그림자가 비틀거리다가 멈추어 서서는 후퇴해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극도의 피로로 표정을 잃었기 때문에 마치 목류병자처럼 보였다. 그의 키는 스칼렛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가 너무 작아 총이 거의 그의 발에 닿을까 말까 했다. 그의 더러워진 얼굴에는 수염도 나지 않았다. 나이는 겨우 16쯤 되었을까. 향토 방위군의 일원이거나 학교를 도망쳐 군대에 들어간 학생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스칼렛은 애처로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소년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먼지 속에 쓰러져 버렸다. 아무 말 없이 2명의 병사가 마지막 대열에서 나와 그에게로 되돌아갔다. 허리의 혁대까지 내려오는 검은 수염에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말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총과 소년의 총을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소년을 거뜬하게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는 소년의 무게 때문에 어깨를 구부리고 천천히 부대 뒤를 따라갔다. 소년은 몹시 지쳐 있었지만 윗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은 아이처럼 성을 내며 외치기 시작했다. 내려줘! 내려달라니까! 난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수염난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길 모퉁이를 돌아서 가버렸다. 레트는 조용히 앉아서 고삐를 늦추고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이상하게 침울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때 근처에서 제목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이 숨어있던 그늘진 창고의 지붕 위를 엷은 불길이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하는 것을 스칼렛은 보았다. 그러자 승리를 기뻐하며 펄럭이는 깃발 같은 불길이 그들 머리 위에서 높이 펄럭였다. 연기가 스칼렛의 콧구멍을 덮쳤다. 웨이드와 멜라니는 쿨룩거리기 시작했다. 갓난아이는 부드럽게 재채기 같은 소리를 냈다.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레트? 당신 정신이 돌았어요? 서둘러요, 빨리. 레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나뭇가지로 마리 등을 힘껏 후려 갈겼다. 호된 채찍의 힘으로 말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렸다. 전속력으로 말은 수레를 흔들면서 마리에타가를 가로질러 갔다. 그들의 앞은 불길이 터널이었다. 철도선로로 통하는 비좁고 짧은 길 양쪽에서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속을 뚫고 지나갔다. 태양을 12개 합친 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눈을 어지럽게 하고 짓무를 것 같은 열기가 피부를 덮치고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 와르르 하는 소리가 고통의 물결이 되어 귀를 덮었다. 이 화염 지옥 속의 시간은 영원만큼 길게 느껴졌으며 그런 후에 그들은 갑자기 어스름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들이 그 길을 곧장 달려가 건널목을 뛰어넘을 때
레트는 기계적으로 채찍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단호해 보였고 또한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넓은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고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턱을 내밀고 있었다. 불길이 열기 때문에 이마와 볼에는 땀이 비오듯 했지만 그는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샛길에서 다른 샛길로 비좁은 거리를 지나 또 다른 거리로 꼬불꼬불 돌아갔기 때문에 스칼렛은 거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불길이 잉잉거리는 소리는 이미 사라졌다. 레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오직 기계적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을 물들이던 불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길은 아주 어둡고 무서워졌다. 스칼렛은 조롱이든 모욕이든 아무리 심한 말이라도 좋으니 레트가 아무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가 곁에 있음으로 해서 위로가 되었고 고맙게 생각되었다. 곁에 한 사나이가 있고 그의 곁에 앉아 울퉁불퉁한 팔의 근육을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형용할 수 없는 공포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든든했다. 오, 레트 하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면서 속삭였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는 얼굴을 돌려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놀라서 잡았던 손을 떼고 움츠러들게 하는 표정이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조롱기라고는 없었다. 그의 두 눈은 마음속을 송두리째 드러내놓는 듯 했으며 분노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난처함 같은 것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랫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차에 흔들리면서 갔다. 이따금 갓난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프리시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 훌쩍이는 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몸을 돌려 프리시를 꼬집었다. 프리시는 커다란 비명을 질렀으나 꾸지람을 듣는 것이 무서워 다시 잠잠해졌다. 마침내 레트가 말머리를 똑바로 돌리고 얼마 안 있어 좀 더 넓고 평평한 길로 나섰다. 희미한 집들이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고 양쪽에는 숲이 벽처럼 어렴풋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애틀랜타를 벗어났소 하고 고삐를 당기면서 레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라프앤드 레디로 통하는 본 도로요. 서둘러 주세요. 세우지 마세요. 말을 한숨 돌리게 합시다 하고 말한 후 그는 그녀 쪽을 돌아보며 천천히 물었다. 스칼렛, 당신은 아직도 이 미친 짓을 계속할 작정이요? 무엇을 한다고요? 당신은 아직도 테라까지 뚫고 가려는가 말이오? 그건 자살행위요. 스티브 리 장군의 기병대와 북군이 여기와 테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오 하느님, 끔찍했던 오늘 하루를 겪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는 테라까지 자기를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레트. 서둘러요. 말은 아직 지치지 않았어요. 잠깐 기다려 주시오. 이 도로로 존스보로까지 갈 수는 없어. 철로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라프앤드 레디 이남은 온종일 전투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라프앤드 레디나 존스보로를 통과하지 않고 테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 작은 집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네, 알고 있어요. 하고 스칼렛은 마음을 놓으며 외쳤다. 만일 라프앤드 레드 근처까지 갈 수 있다면 존스보르로 가는 원도로에서 몇 마일 돌아서 가는 집마차 길이 있어요. 아버지와 제가 말을 타고 달렸던 길이에요. 그 길로 똑바로 가면 맥킨토시 댁 농장 근처까지 가게 돼요. 테라에서 겨우 1마일쯤 떨어진 곳이에요. 좋아요. 아마 당신은 라프앤드 레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요. 스티브 리 장군이 오후 내내 거기서 남군의 후퇴를 엄호하고 있으니까. 또한 북군은 아직 그곳에 와 있지 않을 거요. 만일 스티브 리 장군의 부하들이 말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요. 내가 말인가요? 그렇소. 당신이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레트, 당신이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난 여기서 떠나야겠소. 그녀는 거칠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그들 뒤의 낯빛 하늘과 감옥의 벽처럼 양쪽에 늘어서 있는 검은 나무들과 마차 뒤쪽에 있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그녀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말을 잘못 들은 것일까? 그는 지금 웃고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흰 이가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조롱기가 되살아났다. 우리를 떠난다고요? 어디로? 어디로 갈 건가요? 사랑하는 아가씨, 나는 군대와 함께 갑니다. 그녀는 불안과 초조감으로 한숨을 쉬었다. 왜 그는 하필이면 이런 때 농담을 하는 것일까? 레트가 군대에 들어간다고? 그는 북소리나 웅변가의 용감한 말에 속아 목숨을 버리러 가는 바보, 약삭 빠른 사람에게 벌이를 시켜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바보들을 그처럼 욕하지 않았던가. 아, 그렇게 놀라게 하면 당신이 목을 조를 거예요. 자, 가요. 농담이 아니오. 나의 용감한 희생적인 정신을 보다 훌륭한 정신을 갖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유감이군요. 스칼렛, 당신의 애국심, 우리들이 용감한 대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갔소? 자, 지금이야말로 방패를 들고 서라. 아니면 방패에 실려 돌아오라고 내게 격려할 때요. 하지만 빨리 말하시오. 나도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용감한 말을 한마디 하고 싶으니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 자신까지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애국심, 방패, 용감한 연설? 그가 하고 있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죽을지도 모를 여자와 갓 태어난 아기와 바보 같은 검둥이 계집애와 겁에 질린 어린애와 함께 그녀를 이렇게 어두운 길에 내버리고 또한 수마일의 싸움터와 폐잔병과 북군과 불길과 그 밖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속을 그녀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면서 그처럼 태평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6살이었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 복부를 다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다시 숨을 쉴 때까지 그 괴로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레트를 보면서 그녀가 그때 느꼈던 숨도 쉴 수 없고 기절할 것만 같은 구역질이 다시 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맛보았다. 레트, 당신은 농담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공포의 눈물이 그녀의 손목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올려 그곳에 기분 좋게 키스했다. 마지막까지 이기주의적이로군. 그렇지 않소? 당신은 단지 자기 목숨이 귀중한 것만 생각하고 용감한 남부 동맹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어. 내가 뒤늦게 나타남으로 해서 얼마나 아군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 레트. 그녀는 울먹였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째서 우리 곁을 떠나시려는 건가요? 어째서냐고요? 그는 쾌활하게 웃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 남부인들 속에 숨어있는 감상적인 버릇이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아마도 내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오. 누가 알겠소? 수치라고요? 수치를 알았다면 죽는 게 나아요. 우리를 이런 곳에 내버려 두다니. 외롭고 연약한. 스칼렛, 당신은 연약하지 않소.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코 연약하지 않소. 만일 북군이 당신을 붙잡는다면 그건 아마도 하느님이 북군을 도우신 걸 거요. 그는 갑자기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스칼렛이 당황하여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자 그녀가 있는 마차 쪽으로 돌아왔다. 내리시오. 그는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뻗쳐 그녀를 안아 자기 옆의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단단히 잡고는 마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녀는 신속에 모래와 잔돌이 들어가 발이 아팠다. 조용하고 따뜻한 어둠이 꿈처럼 그녀를 감쌌다. 나는 당신에게 이해해달라거나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소. 당신이 이해해주든 용서해주든 그건 조금도 고맙지 않소.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기 때문이요.
나는 아직도 내 속에 돈키호테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소.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남부는 모든 남자를 필요로 하고 있소. 우리의 용감한 브라운 지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소. 나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가 갑자기 웃었다. 어두운 숲에 메아리 칠 만큼 거리낌 없는 웃음소리였다. 사랑스런 그대여, 내가 이렇듯 깊이 명예를 사랑하지 않았던들 그대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요. 어때요? 적절한 연설이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스칼렛, 지난달 그날 밤 당신네 현관에서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의 느릿느릿한 말투는 마치 그녀를 애무하는 듯했고 그의 뜨겁고 힘찬 손은 그녀의 드러난 팔뚝을 가만히 쓸어 올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스칼렛. 우리는 둘 다 이기적인 악한이며 배신자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오. 우리는 자기만 안전하고 편안하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단지 그가 자기를 북군의 눈앞에 버리고 간다는 매정한 사실을 지친 듯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버리고 간다. 그가 나를 버리고 간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그가 팔을 그녀의 허리와 어깨에 둘렀다. 그녀는 그의 허벅다리의 단단한 근육이 몸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의 웃옷의 단추가 자기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어리둥절하고 무서운 듯한 따뜻한 감정의 조수가 그녀를 감싸고 돌아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자기가 헝겊으로 만든 인형처럼 맥이 없으며 단지 따뜻하고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를 받쳐주고 있는 그의 팔이 너무 기분 좋게 느껴졌다. 내가 지난달에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소? 위험과 죽음만큼 자극을 주는 것은 없소. 애극심을 자극시켜 주시오, 스칼렛. 죽음을 각오한 전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전쟁터로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그는 지금 그녀에게 키스하고 있었다. 그의 수염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스쳤다. 밤새도록 계속할 듯한 느리고 뜨거운 키스였다. 찰스는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키스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녀를 이처럼 뜨겁게 하고 차갑게 만들고 떨리게 하는 이런 키스는 탈레턴이나 캘버트 대기 청년들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뒤로 젖히고 입술로 목에서부터 웃옷에 달린 보석이 있는 곳까지 더듬어 내려왔다. 사랑스럽소 하고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사랑스럽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마차를 보았다. 그리고 높고 날카로운 웨이드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웨이드 무서워요. 이성을 잃었던 그녀의 마음에 싸늘한 의식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일, 자기 역시 무섭다는 것, 그리고 레트가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는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 길가에 서서 뻔뻔스러운 구애를 하여 그녀를 모욕했던 것이다. 분노와 증오가 몸속에 퍼져 등뼈가 꼿꼿해졌다. 그녀는 몸을 한번 뒤틀어 그의 팔에서 떨어져 나왔다. 오, 당신은 비신사적인 남자예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좀 더 나쁜 욕설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아버지 제랄드가 링컨 씨나 맥킨토 씨네 그리고 고집센 노새에게 퍼붓던 욕설을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 천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망나니 같으니 그리고 더 이상 잔인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팔을 올려 남아있는 힘을 다해 그의 입을 후려갈겼다.
그는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스칼렛은 그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숨결도 힘껏 달리고 난 뒤처럼 헐떡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이 옳았어요. 그들 말이 다 옳아요. 당신은 신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가씨, 하고 그가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소? 그녀는 그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더욱 화가 났다. 가세요. 지금 당장 가세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대포알이 당신에게 똑바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만하면 됐소. 당신 생각이 어떤 것인지 대강은 알았으니까. 내가 죽어 나라의 재단에 모셔지면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바라겠소. 그녀는 그가 돌아서서 마차 쪽으로 가면서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마차 곁에 서 있는 그를 보았고 멜라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멜라니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정중하고 존경을 담은 말투로 변해 있었다. 윌크스 부인, 마차에서 프리시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좋아요, 버틀러 선장님. 멜라니아 씨께서는 아까부터 까무러쳐 누워 계세요. 죽은 것은 아닐 테지? 숨을 쉬고 계시냐? 네, 숨을 쉬고 계세요.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겠다. 만일 의식이 있다면 이런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야. 잘 돌봐드려라, 프리씨. 이 은화를 줄 테니 받아라. 그리고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네, 고맙습니다, 나리. 잘 가요, 스칼렛. 스칼렛은 그가 돌아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움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발은 길에 깔린 자갈을 밟고 있었다. 한동안 어둠 속에서 그의 넓은 어깨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나 그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한동안 그의 발소리가 들렸으나 그것도 곧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마차로 돌아왔다. 그녀의 무릎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왜 가버렸을까? 어둠 속으로, 전쟁 속으로, 상실된 대의 명분 속으로, 미칠 것 같은 세계 속으로 왜 가버렸을까? 여자와 술의 활락을, 맛있는 식사나 푹신한 침대의 즐거움을, 고급 린네르나 가죽의 감촉 등을 사랑하고 남부를 미워하며 그것을 위해 싸우는 바보들을 비웃던 레트가 왜 가버린 것일까? 그는 지금 굶주림이 지칠 줄 모르고 밀려오고 부상과 피로와 상심이 마치 울부짖는 이리떼처럼 닥쳐오는 고난의 길로 잘 닦여진 장화를 신고 들어간 것이다. 그 길의 종말은 죽음이다. 그는 갈 필요가 없었는데 간 것이다. 그는 안전하고 부유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버렸다. 그녀와 테라 사이에는 아직도 북군이 버티고 있는데 그녀를 이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 것이다. 지금에서야 그녀는 그에게 퍼붓고 싶은 온갖 욕설들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말의 목에 기대어 울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